자, 그럼 다음 주제 발표로 이어져 나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김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님께서 M&A를 통한 VC 투자 엑시트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김현 변호사님께서는 글로벌 로펌 모건 루이스와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서 기업 인수합병 분야에서 10수년간 경력을 쌓아 오셨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구조조정 목적 M&A, 사무투자,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투자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현 변호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M&A를 통한 이제 VC 투자 엑시트 전략인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이번 포럼에서는 결국 이제 벤처 투자가 이제 혹한기를 맞이해서 이때 이제 투자 및 회수 전략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벤처 투자 시장 현황과 저희가 M&A 엑시트 전략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기업 측면과 정부 측면과 그리고 벤처 시장 측면을 보면요. 이제 기업은 결국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잘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이제 국가가 결국 경제력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기업은 결국 직접 자금 조달과 간접 자금 조달, 즉 대출 방식과 투자 방식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벤처 기업들은 자본시장이나 이제 우리 흔히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됐었고, 사실은 이제 저는 벤처 이 투자 시장이 아주 익숙치는 않았었는데, 그 2011년에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 주제에 이제 이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TF가 구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벤처 기업을 왜 그 활성화를 하자고 했냐면요. 그 중기청에서 이제 VC들은 케어가 되고 있고, 그 시장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PE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IPO라는 엑시트이 있는데, 그 정부 측면에서 보니까 아주 신생기업과 신생기업이 한 3년을 통해서 VC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가 투자가 공란이 빈다는 정부의 그 제안 하에 그걸 좀 투자를 유치하고 활성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때 TF를 조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자. 흔히 말하는 지금 모태펀드나 지금 뒤에 보시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그러한 아주 유사한 아주 초창기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그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를 돌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청년 창업 재단으로 이루어지고 디캠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저희가 민간사에 대해서 M&A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또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의아했었는데, 당시에 그 디캠프를 통해서 그래도 청년 창업들이 상당히 되고, 그 뒤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청년 기업들이 벤처 기업을 되는 거 가면서, 앞서 말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부 지원 방안들이 꽤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그 청년 창업 재단하고 그 디캠프를 만들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처 투자 시장이 그래서 되게 익숙하면서도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만들었던 그 정부 지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벤처 투자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뭐 앞서도 잘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2022년도에 벤처 투자는 전년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게 확실한 거고요. 그 한 11%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투자 입장에서나 이런 보면은 이제 내가 투자한 것이 감소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투자를 받는 피투자 기업에서는 이 자금 흐름에 따라서 시리즈 B, C 파이낸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2%가 감소하게 되면, 또 특히 이게 줄어든 게 3분기, 4분기 집중됐다고 생각하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시리즈 B나 C를 준비하고 있었던, 또 시리즈 A에서 큰 규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스타트업들은 사실 자금 조달에 막혔다고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니까 뒤에서 말씀드리는 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또 살펴보면은 이제 3분기부터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저희도 잘 알다시피 이건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본격적으로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로 보면은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한에 이르렀다고 예상은 하지만 거시적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LP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풀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VC들은 역시 드라이 파우더가 있는 VC들도 계시겠지만 신규 펀드 조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고요. 또 지금 현재 투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회수가 과연 되겠냐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장 전망이 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시장은 반복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게 제가 그때 유학을 가서 그 팔로알토 사무소에서 있었을 때 그때 1층에 있었던 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보면서 저 은행은 무슨 은행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파산한 걸 보면서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몇몇 그 리만 브로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도 상당히 VC들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서는 리바운드를 하는 와중에서도 당시에도 이제 이 VC들이 몇몇 회수되지 않는 스타트업들의 방안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로펌에 문의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산업별 현황 및 전망을 보게 되면요, 지금도 이제 벤처 기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저희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벤처 투자가 활발하던 시절, 즉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성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섹터들, 정보통신기술이나 또 유통 플랫폼,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 아주 투자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었고 또 시장 규모를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계속 시리즈 투자를 연속해서 상장을 염두에 두고 계속 투자를 유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그 제이커블 성장세를 노릴 수 있어서 굉장히 곽강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시장이 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시장은 가장 힘든 시절을 겪고 있어서 지금 회수 성과가 부족하고 또 임상의 3상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적인 자금 투여가 필요한데 현재같이 유동성이 말라 있는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화돼 있고 또 기존의 밸류에이션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통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쪽은 사실상은 신규 투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레스큐 파이낸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이 불황 시장을 겪고 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공급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드라이 파우더가 있는 소수의 기업들은 올 상반기를 통해서 이제 유치할 가능성은 있지만 또 진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기존보다 밸류는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금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냐에 VC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 에너지 섹터는 과거에는 그렇게 막 유동성이 활발할 때는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벤처 투자 쪽에서 살펴보시면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이 VC 쪽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최근 산업부는 이제 수소 생태계 같은 것들은 아주 구축 및 확대를 목적으로 수소 사업법을 제정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수소 분야에서도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VC 투자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수소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사업 중에서 신사업들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직접 자금 조달이 힘들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M&A 수요 자체는 보통은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 종행을 하기 때문에 활발하는데 이렇게 불황 시장에는 M&A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도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경기형 M&A에서도 꽤 유의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황에서도 M&A가 원활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 매물은 많지만 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는 아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B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온 상황이고 VC 투자자들은 이미 자기 정해진 밸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M&A를 하겠다고 나와서 기존 밸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M&A를 가겠다고 이제 파운더들이 얘기하면 그 투자를 진행한 심사역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진통이 통상적으로 이 VC 투자가 이루어진 M&A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파이낸스를 추가 유치해서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밸류에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될 때에만 불황형 그 M&A에서의 피투자 기업, 즉 그 인수 대상 기업들은 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유가 있는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전통 SI들 중에서도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제 체급이 더 작고 사실상 이제 자금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이제 M&A 하는 그런 불경기형 M&A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스타트업들끼리 이제 업종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서로 이제 규모를 예전에는 이제 자금 유치를 통한 시장 규모 확대에 주목을 했다면 1, 2위가 서로가 합쳐가지고 이제 시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 잘한다가 이제 그 그로잉맘 이제 이런 뭐 교육업체죠. 인수한 기가 있었고요. 이제 리멤버 개발사가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인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요새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바이오 기업이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인데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잘하시는 기업인데 이분도 이제 과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훨씬 높은 밸류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동종의 같은 2위 업체하고 지금 M&A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M&A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그 기업들이 서로 연구 시너지를 얻어가는 그 결과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 없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상대 기술들을 서로 이제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이러한 1, 2위 스타트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은 시장 규모를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M&A 할 때 우려하는 기업 결합 신고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스타트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연합 종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신사업엔 진출이 필요하니까 이제 모바일 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온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수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불경기에서 M&A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경기에서 벤처 M&A의 특징을 보시면 불경기라고 해서 이 저희 M&A 전략이 완벽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불경기에서의 그 M&A를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성 그런 걸 특성을 고려해서 M&A 방식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시면 이제 불경기에 직면한 이제 벤처 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 구조나 이 자산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이 구조 조정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전통 사업들이 말하는 자산이 많고 영업 규모가 크고 그런 거하고는 매우 달라서 그런 구조 조정 방식의 M&A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M&A가 보다 적합한데 살펴보시면 이제 뭐 그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에코티 조달을 했고 인건비의 필요 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비교적 적은 편이 통상적이고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기술 개발 쪽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 자산 매각으로서의 가치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로 보호되는 아주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이 자산 매각을 통한 M&A는 그 자산 양수도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의 그 구조조정실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스타트업들을 구조조정하려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자산이 별로 없는데 결국은 IP들의 매매를 통해서 이들을 재생시키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고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이 수익화하는 사업들이 쉽지 않아서 전통적인 접근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고 그 불경기에 직면한 M&A 그 대상 기업이 가진 그 개발 기술들이 기존의 수익을 잘 창출하는 기업들과 시너지가 나는 경우에 되는 M&A가 보통 적합하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기에 이루어지는 M&A 거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제가 이제 2013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되게 스터디를 많이 했던 섹터인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 매매나 합병은 뭐 통상의 M&A와 같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M&A를 겪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SI나 뭐 좀 더 몸집이 큰 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아주 조용하게 시장에 알려지고 인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방식들을 봤을 때는 이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 현금을 주고 인수하는 형태 지금 그런 매매 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1년이나 2년 뒤에 기업의 성과, 또 수익 창출의 성과라든가 기업 성장의 성과와 연동되는 언아웃 방식이라든가 또 그 모기업의 기업을 받는 주식을 받는 포괄적 주식 교환 뭐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윈윈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우발 부채 같은 것들은 손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아주 신속하게 비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리걸 디디나 회계 디디를 폭넓게 할 수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발 부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정할까로 그걸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산 매매 방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살펴보면 이제 자산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가진 부채는 절연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별 자산과 부채를 모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과 실행이 느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업 M&A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매각 시 동의를 필요로 하고 계약의 승계 같은 것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에퀴하이어라는 개념은 미국의 VC들이나 미국의 스타트업들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 미국에서도 2011년, 12년에 그 창업을 아주 호기롭게 했다가 실제적으로 수익화된 모델을 갖지 못했으나 이 기술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밸류는 굉장히 많은 밸류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왔는데 정작 이제 결국은 이 기업은 사실상은 스탠드 언론이 안 되는 걸 서로 아는 상황입니다.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아는 상황에서 이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당시에 구글이나 애플이 그걸 되게 많이 했는데 구글이나 애플이 기술은 사고 싶죠. 기술만 사고 싶고 근데 그 기술만 사면 안 되는 게 직원도 고용을 해서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과 고용을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만 하자고 하니 기존 투자자들, VC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고 VC 투자자들의 밸류만을 생각하자고 하니 그렇게는 가치가 없는 아주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그때 제안한 게 뭐였냐면은 이 애퀴지션 하이어 할 때는 이 스타트업의 밸류는 훨씬 좀 작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게 가져가게 되면 이 애플이나 구글에 인수되는 이 창업자들은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에서 열심히 일할 모티베이션이 상실되니까 이때 애플이나 구글이 제시한 애퀴지션 하이어 방식에서는 높은 규모의 스톡 옵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을 높이 제시하면서 이들한테 이제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엑시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그때 미국에서 계속 분석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투자자를 희생시키고 높은 가치로 스톡 옵션을 주면 결국은 이건 투자자에 대한 피듀시어리 듀리 위반이 아닌가라고 되게 많이 얘기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희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스톡옵션의 밸류를 어떻게 정할지, 그다음에 자기가 받은 스톡옵션을 공개하고 액퀴지션 하이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액퀴지션 하이어 방식은 한국에서는 좀 낯선 방식. 아직은 그 이후의 배경에는 제가 생각한 건데 미국과 같은 테크 공룡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인수할 만한 인수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요. 또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도 많지 않은 현실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이 액퀴지션 하이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불경기 때 이게 액퀴지션 하이어를 상당히 많이 해서 그 작은 기업들의 그 구글이나 애플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낸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선순환의 논리긴 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고 저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다가 한국에서 몇 번 소개를 했는데 그다지 반응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유의점을 보시겠습니다. 유의점은 이제 역시 이 불황기 스타트업들은 결국은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 스타트업의 M&A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니즈가 이렇게 호황기에 서로 높은 밸류를 주고 거래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 대금 지급 방식보다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보다 높게 팔고 싶으니까 언아웃 방식, 즉 몇 년을 함께 하면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을 선호할 테고요. 또 그 현금을 지급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 인수 대상 회사에 주식을 주는 그러한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 M&A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우발 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슈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채가 많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 특성상 이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할 때도 이들 회계들이 완벽히 감사받은 회계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잠재부채나 우발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 대금의 조정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제 신속하게 거래를 클로징할 경우에는 종결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매 대금 일부를 에스코로 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고 이건 통상의 M&A와 같은 방식이겠죠.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린 건 통상의 M&A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우발부채에 대한 아주 빡센 재무실사 및 빡센 에스코로 설정을 우리 스타트업 M&A에서는 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불황의 M&A를 하실 때는 우리 전통적 M&A 방식에 따라서 그 매수인의 리스크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여러 보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진술보장 보험을 통해서 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른 워크아웃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맥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이제 대응이 어려울 그런 경우에는 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구독자 수, 그다음에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가 일정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저희가 M&A를 하는 것들도 이 불황기에서는 기업의 직접이나 간접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니까 그 벤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구적으로 서로 연합 종행을 통한 이제 그 생존 모색인데 이런 생존 모색을 할 때는 이제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차원에서 계속 시장에 자금을 푸는 방법, 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마중물이 돼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결국은 생존 모색으로 위한 M&A를 할 때도 이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좀 활용해서 M&A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 자구적인 그 구조 재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작년 말에 이제 생태계 조정 방안이 발표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설립해서 민간이 좀 더 이 펀드에 민간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문제가 생긴 레스큐 파이낸스 측면에서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기존 VC들의 LPG 분들을 인수하는 방안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진금융기법, 이거 선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몇십 년씩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진금융기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아주 익숙한 이 우리 투자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컨버터블 노트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의 컨버터블 본드는 전환 가격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환 가격을 저희 등기부 등본에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살펴보시면 컨버터블 노트가 한 장짜리 노트인데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에코티를 유치했을 때 전환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희 상법상으로는 이게 과연 대출인지 아니면 이게 사채인지 이게 되게 의문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많이 썼었는데 이런 게 이제 현재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자조건부 융자제도는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의 조달 방식을 섞는 형태인데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신주를 인수할 때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낮은 이자율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0년대에 얘기했던 청년 창업 지원 이런 펀드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투자를 먼저 해주고 대출을 함께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법을 이제 현재 그 벤처 투자법에 따른 이런 제한들을 좀 더 풀고 유연화해서 이제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결국 이제 상장법인들이 그 인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벤처 펀드가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상장법인들이 이제 더 많이 벤처 펀드가 투자하면 그 조달한 자금으로 더 용이하게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으니까 현행 20%를 좀 더 상향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벤처 펀드는 자기 자금으로밖에 못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 SPC 설립을 통해서 이제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드리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니까 흔히 말하는 PE에서 쓰는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게 나가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제 그 벤처 특례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컨버터블 노트하고 아까 이거 말씀드린 SPC 설립이 유연화되는데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이러한 그 민간에서의 요구가 법에 잘 반영이 안 되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비자발적이나마 이제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저는 이런 만약에 법이 바뀌면 이런 바뀐 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또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M&A 수요는 감소했지만 불경기형 M&A는 활발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네요.